토지거래 허구역이 해제가 되었죠. 정부에서 여기는 더 많이 오를 거라는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도 그런 시장이 올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규제의 방향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가를 완화할 경우와 중저가, 저가나 하급지를 완화할 경우에 반응이 다릅니다. 만약에 되게 시장이 좋을 때 조그만한 호재나 규제의 완화의 형식의 호재성이 있는 완화가 있다고 하면은 상급지든 하급지든 거기에 빨리 반응을 합니다. 예전에 GTX가 상승할 때 엄청나게 빨리 반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호가 오르고 안산 같은 경우는 상록수역에 뭐 GTX 들어간다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 모른다 하니까는 이틀 만에 1억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1억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고가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꾸준하게 반응이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은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요. 급격하게 일어나진 않고 오히려 기회를 우리한테 주면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좀 살펴볼 건요. 고가 시장의 규제 완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었죠. 그다음에 저가나 하급지에 대한 규제 완화. 이 방향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울 외곽은 침체인데 강남권은 규제 해제로 들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거래 허구역이 저번 주에 해제가 되었죠. 근데 해제되는 데의 조건들은 조금은 다르죠. 해제 조건 자체는 신통기획이라든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이미 지난 곳에서 한 6군데가 이제 해제가 됐고 나머지는 조합 설립 인가가 지난 이후에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마이스 산업 중심인 강남 쪽하고 송파 쪽 그 중심의 일부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의 안전진단이 끝나지 않은 데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푸는 거죠. 결국은 재건축은 안 풀고 기존 아파트만 풀었습니다. 강남의 기존 아파트, 송파에 있는 기존 아파트.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엘리트라고 하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그리고 레미안 팰리스. 요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좋고 신고가가 계속 찍은 상태에서 이런 해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뭘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버슈팅 시장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GTS 얘기하고 시장이 좋을 땐 전부 다 움직인다 했는데 지금은 오버슈팅을 조금은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지 말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가 이거를 그냥 끌고 갈 수 있으면 사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급하게 여기에 달려들 필요는 없는 지역이 지금은 오히려 상급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구이 해제되기 전에 지방은 침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정책 자체가 오히려 규제를 했지만은 좋은 상급지로 우리가 똘똘한 채로 몰아갈 수 있는 걸로 몰아왔거든요. 정부 정책들이. 물론 정책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정책 자체의 큰 기조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토끼몰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구이 해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와 해제되었으니까는 오자 하면서 수요들이 몰리겠죠. 그런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요자가 몰리네. 거래는 많이 안 되고 있지만 호가를 낮출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고 그 와중에 일부 오버슈팅이 되는 아파트들이 몇 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오버슈팅을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은 하지만은 지금 당장 급하게 이 해제로 인한 것들이 호재라고 생각하고 당장 따라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가도 됩니다. 근데 뭐 급하게 이것들을 마음 졸이면서 갈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서울 외곽이 침체인데 강남권 규제대로 들썩 토호제죠. 토호제. 그런데 이제 어떤 아파트냐 아까 말한 것처럼 레미안 대치팰리스 대형 여기도 호가가 지금 55에서 60 올렸다. 그 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도 지금 엘리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이제 조금 호가를 올리고 거래도 조금 높게 된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존 아파트들이 이제 조금 호가들이 올라가면서 움직임들이 분명히 지금 초반에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이제 매물 호가 올림도 있고 평당 3억 찍기 전에 사자. 뭐 매수점 올리는 반포. 이게 뭐냐면요. 반포가 이제 키맞춤 올림을 하는 거거든요. 토호제가 풀렸네. 저기가 올라가네. 우리는 많이 올랐지만은 또 키맞춤의 형식으로 가격들을 올려도 되겠네. 오히려 우리한테는 호재다라고 해서 반포 쪽도 호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호제가 이제 보면은 반포뿐만 아니라 성수 쪽에서도 이거 토호제 좀 여기도 우리다 지정된 데가 있지만은 여기 나중에 풀릴 수 있으니까는 조금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각 주요 한강 중심의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뭐 일부 지역들은 이런 호가의 움직임들이 조금은 눈치 싸움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전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한 지역이 어떻게 됐죠? 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규제가 풀린 지역보다 규제가 된 지역들은 정부에서 여기는 자극이 되면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이라든지 그 입지에 대한 부분들, 재건축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제된 데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의 몸테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몸테크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우리가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신문에 당장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희비 갈린 잠실 엘리트 기대 주공 5단지 실망이라고 했는데요. 주공 5단지뿐만 아니라 여기 잠실은 아니지만 장미 아파트까지도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최대 5년까지밖에 지정을 하지 못합니다. 연장을 그렇게까지밖에 못합니다. 물론 서울시장이 지정을 하고 지정권자가 국토부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또 지정하고 하면서 5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연장을 하면은 영원히 지정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5년이 되면은 연장을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 곳 말고 해제가 되지 않은 곳을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5년이 지나면은 해제가 된다.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그리고 해제가 된 거를 지금 보니까 시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반응을 한다. 요거 두 개를 결합하면요. 해제가 되지 않은 곳을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주공 5단지 뭐 실망인데 오히려 주공 5단지 비싸지만은 요런데 몸테크도 괜찮습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요게 돈이 좀 힘들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장미 아파트 같은 아파트도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해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 데는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런 데도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 곳들을 사람들이 따라갈 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제되지 않은 곳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통기획이라든지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 재개발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 6곳을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입지가 좋은 것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직까지 지정된 곳 있거든요. 공공에서 개발하는 거나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신통기획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아직 안 난 물건 중에서 생애주의가 젊은 분 중에서 신축이 그 안에 신축도 있거든요. 신축으로 지정된 데를 사서 몸테크를 하자. 어떤 지역이냐? 뭐 예를 들어서 용산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영등포, 마포 뭐 이런 지역 중에서 물건들이 있거든요. 신통기획 관련하거나 공공재개발 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젊은 분들은 몸테크를 한다 해서 조금 기다리자. 원래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 기다리는데 고난이 있지만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맞이하면서 참고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당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거꾸로 생각해서 해제가 되지 않은 곳은 어디가 있는가. 거기가 이제 핵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목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괜찮죠. 여의도, 그다음에 용산의 일부 지역들. 뭐 그런 데는 아직 해제가 안 됐잖아요. 성수동. 그리고 강남권의 재건축, 송파의 잠실권의 재건축 이런 데는 해제가 안 됐습니다. 여기가 앞으로를 주도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시고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몸테크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가 시장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고가 시장의 완화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은 오버슈팅을 조심해야 되고, 규제가 해제가 되면은 규제가 아직까지 있는 곳 중에서 내가 진입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규제 있는 곳에 진입하는 게 1, 2년을 바라볼 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버슈팅 왜 조심해야 되냐? 바로 반응을 하면서 오버슈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진입을 하면은 재건축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내고 추가 분담금 같은 것도 많이 내는데 이제 재건축 끝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분양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좋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급등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오를 수 있겠냐라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의 원리 중에서 통화량의 팽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통화량의 팽창들을 현재에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미래에는 인정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부분들이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는 과거부터 늘 있었습니다. 재건축 이제 돈 못 번다. 예전에 재개발도 돈 못 번다. 재개발 현금 청산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건데 현금 청산 해달라고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 그때도 재건축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재개발 같은 경우도 현금 청산 해주세요. 이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의 재건축이나 공사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기에 버거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99년도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 여전히 불황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재건축은 이미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텍스트 볼까요? 예,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은 뭐 이 같은 주택 수요가 주춤하면서 재건축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기가 없는데 왜 인기가 없느냐? 시세 차익을 못 남겨서. 시세 차익을 못 남기는 99년도에 음마 아파트를 샀으면은 음마 아파트가 2억 정도 했잖아요. 네. 2억 정도 하고 1억 후반 2억 정도 했거든요. 그때 이 집을 샀으면 시세 차익을 남겼을까요? 못 남겼을까요? 이때 또 재건축 아파트들을 샀으면 시세 차익을 남겼을까요? 못 남겼을까요? 남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90년대뿐만 아니라 항상 시기적으로 집값이 비싸다. 이 시기도 아마 여기 보면은 집값이 안 오르는 7가지 이유 해가지고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항상 안 좋을 때 이런 상황을 연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토지가 풀려서 올라가고 있는데 또 재건축 같은 경우 제가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건축이 뭐 조금 괜찮겠어,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신축에 대한 수요는 있고요.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 하락하는 것들을 그 하락을 미래에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공포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돈 벌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늘 놓치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지방은 조금 다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틀 뒤 2월 19일 날 지방 규제에 대한 해제 정책 지원 대책 발표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국토부에서 과연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놓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신문에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조금은 뭐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완화를 시킬 것인가? 그거는 아니다. 차라리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건설 경기를 원천적인 부분들을 조금 손대서 조금 이 정책들로 부동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잡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뭐냐면요.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차등 적용을 해서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이 비수도권은 조금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용이 2단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2월 달에. 예, 그거 이제 하나가 된 거고요. 근데 그거 미미하죠. 이거를 너무 미미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지방 소재의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를 매수할 때 세제 산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는 것들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아쉽죠. DSR도 적용을 시키면 안 되는데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세제 산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는 것도 올해까지 한정적으로 했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잖아요. 요것도 한정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1월부터 이제 84 타입 이하, 85 타입 이하죠. 이하와 주택 취득 가액 자체가 6억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지방에서 취득을 하면요. 양도세랑 종부세 요거 부분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요런 부분들이 일부 시행이 되었지만요. 정말 이것도 간을 보는 정책이에요.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이번에 이틀 뒤에 나올 때는 이게 일부가 아니라 전체로 확장이 된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2010년도에 지방의 미분양 취득 시에 양도세 완화하고 그다음 11년도에 원시 취득할 때 4년간 발생한 양도세 50% 완화하고 대출에 대한 것들 LTV가 그때는 LTV랑 DTI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DTI를 완전히 좀 완화를 하고 그리고 2013년도에 미분양 주택 매입할 때 5년간도 양도세 감면을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을 했잖아요. 위례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정책에서 조금만 떼어서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완화를 해야지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동력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요. 지금 인기가 많은 데는 토끼몰이를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 해제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반응해서 거기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막 몰려들잖아요. 근데 지방은요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지방이 이제 지방에 대해서 양도세 완화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가 2010년이거든요. 2009년 10년이었거든요. 그때 지방이 정말 급등했습니다. 정말 급등을 했고 다시 이제 안정을 찾고 이 과정을 겪었죠. 근데 그때 이명박 정부 때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또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요. 공급 정책을 수도권에 엄청나게 펼쳤습니다. 뭐 강남뿐만 아니라 반포 쪽도 그렇고 송파 쪽도 그렇고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거기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임대주택들을 많이 쏟아냈었죠. 세곡동, 내곡동 이런 지역들을. 그러면서 수도권이 오히려 가격이 안정화되고 지방이 엄청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시장이 올까? 이런 이제 정책들을 지방을 규제를 완화하고 이러면은 지방도 그런 시장이 올까? 답변을 드리면은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수도권밖에 투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조건이 지금 지방에 조금 완화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완벽하게 완화가 된 게 아니니까 선택지가 좁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토끼몰이를 하니까 집값이 거래량이 가격으로 또 확 몰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곳은 서울밖에 없다. 그리고 강남밖에 없다. 한강밖에 없다라고 하지만요. 분명한 거는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동산은요 혼자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2008년도, 9년도, 10년도요. 요때는요 강남은 움직이지 않는데요. 노원이 역대급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방도 역대급으로 폭등했고 그때는 강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요 혼자서 절대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차는 있지만요. 부동산은 하나가 움직이면요. 이게 파동을 만듭니다. 우리가 돌을 물에 딱 던지잖아요. 던지면은 파동이 하나만 딱 생기고 안 생기나요? 아니거든요. 파동이 딱 던지면요. 파동이 퍼집니다. 근데 큰 돌을 던지면 파동이 커지고 작은 돌을 던지면 파동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에 나오는 부분이 내가 뭐 집값을 상승해서 부추긴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집값이 정상화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물가는 됐는데 집값이 영원히 떨어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방 규제 완화가 오면은 얘는 속도가 그 방금 말한 것처럼 강남 같은 경우는 속도가 100km라고 하면은 반응의 속도가 지방 같은 경우는 한 30km 정도로 반응을 할 겁니다. 우선 속도가. 그래서 만약에 이번 지방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이 별거 없으면요. 그대로 있을 거고요. 돌의 크기가 강남 쪽에 토지거래허구를 푼 건요. 큰 돌을 던진 거고요. 지방에 던지는 거는 큰 돌이 아니라 조금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 파동이 좀 작겠죠. 그리고 속도도 느리겠죠. 그런 개념으로 지방은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거는 지방은 저는 투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역지자체 뭐 예를 들어서 부산 바닷가 라인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범어동 쪽 그리고 중구 쪽 그러니까 수성구의 범물동 뭐 범어동 지산동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수성못 아래쪽 황금동 아래쪽은 좀 투자하면 조심스럽고요. 황금동 위쪽으로는 대구도 괜찮아요. 거기 이제 재건축 물건도 괜찮고 범어동 쪽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랑 지상철로 연결된 중구 쪽까지도 저는 재개발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물량이 소진이 내년까지 이제 완전히 빠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까지 빠지면은. 그래서 뭐 그런 지역들 아니면은 대전 같은 경우는 서구의 교육 중심에 있는 서구 같은 경우 이런 지역들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고 세종시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런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투자할 때가 뭐 다른 사람은 그럼 광역지자체에 파생된 양산이라든지 부산에 파생된 양산, 김해 그다음에 창원은 어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오르긴 하겠지만은 투자처로서는 조금은 더 조심해야 되는. 천안 좋잖아요. 천안도 조심해야 되는 어떤 지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은 쉽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쉽게 팔기 어려운 게 지방이 더 지방 같을수록 쉽게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황금하는 황금성이 중요하잖아요. 그 황금성이 빠른 데는 수요층이 많은데 거기가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일부 그리고 아파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방 규제가 완화한다고 그러면은 싼 거 사야지가 아니라 싼 거와 저평가를 구분하시고 수요층이 큰 거와 작은 걸 잘 구분하셔서 지방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